이 문제를 통해서 원자 오비탈의 성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노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죠. 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노드의 총 개수는 항상 이런 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필수 암기 수식이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때 어쨌거나 1s 오비탈이라고 했고 지금 현재 주 양자수가 어떻게 돼요? 주 양자수가 보시다시피 1이니까 이 주 양자수 자리에다가 뭐를 넣어요? 1을 넣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1 하면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0. 그래서 어떻게 된다? 1s 오비탈에는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노드가 없다. 자, 그 다음 오비탈의 그 에너지 상태, 그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오비탈에 전자들이 채워질 텐데 그때 그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오비탈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 대해서. 자, 하이드로제닉은 뭐예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전자가 몇 개? 전자가 하나뿐인 그런 상황을 뜻하는 형용사가 하이드로제닉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전자 간 청력이 없죠. 그래서 전자 간 청력이 없는 경우는 그때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딱 하나 있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가 이런 꼴로 표현이 됩니다. 얘는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을 풀어도 이런 꼴이고요. 보호 모델에서 유도되는 꼴로도 이 꼴로 표현이 되죠. 여기에 HCR이라고 하는 이 상수 부분이 그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푼 것과 그 다음 보호 모델에서 유도된 것이 아주 약간, 정말 아주 약간 이 상수 부분의 값이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물리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보호 모델에서건 아니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건 전자가 하나뿐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에서는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자 어쨌거나 이 Z는 뭐예요? 얘는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야. 그 원자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상수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N. 이 N이 뭡니까? 바로 주양자수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뿐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는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주양자수만으로 어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이때는 이 에너지에 바로 뭐 가군동량 양자수 L 요거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는 주양자수가 그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하고 가군동량 양자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또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식의 에너지 준이죠. 그래서 안정한 것부터 불안한 것까지 오비탈의 에너지 준을 쭉 표현해 보았는데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 원자 모델에서의 에너지 준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가군동량 양자수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래서 S 오비탈, 뭐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썼습니다. 그래서 S 오비탈은 한 가지, P 오비탈은 세 가지, D는 5가지, F는 7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때 보시다시피 주양자 수가 1, 2, 3, 4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 준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 수식에서도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주양자 수가 커지면 당연히 에너지 준위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양자 수가 1, 2, 3, 4일 때 점점점 에너지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가군동량 양수가 1, 2, 3인 PDF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성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경향성이죠. 바로 이때 에너지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도 보시다시피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냐 1이냐 마찬가지로 3주기에서도요.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냐 1이냐 2냐 요거에 관계없이 지금 주양자수가 뭐로 딱 정해지면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다 어떻게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주양자수가 1이건 2건 3이건 4건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이 바로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가 주 양자수로만 결정이 되고 여기에 있는 가군동량 양자수에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뿐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수소 원자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결정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화학 원 수능 기출에서도 이건 엄청나게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인지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다전자 원자의 그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또 좀 다르게 나타나죠. 자,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many electron ato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다전자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많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말로 쓰면 이제 많을 다자 이게 되는데 이 몇 개부터 많은 거냐? 바로 전자 2개 이상부터를 바로 다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수소 빼고 힐륨부터가 다 다전자 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전자 원자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느냐? 명확한 수식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인간의 과학기술이 지금 발전한다 하더라도 다전자 원자에서부터는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명확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고 모두 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계산이나 아니면은 실험을 통해서 직접 측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계산이나 아니면은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론은 이렇게 돼요. 바로 그 에너지 준위가 여기에 있는 주양자수 N과 가군동량 양자수 L에 따라서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F라고 쓴 건 어떤 함수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가 그 오비탈 에너지를 결정하는 함수들이란 그 변수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보시면 여기 있는 주양자수 어떻게 되느냐?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집니다. 그리고 가군동량 양자수도 커지면 에너지 준위가 커집니다. 이게 다전자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적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정말로 수능에서도 무지막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까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 원자 이온하고 결과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결과를 그래서 눈에 보기 쉽게 그림으로 그리면 에너지 준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타나는 오비탈들을 주양자수에 따라서 1s, 그 다음에 2sep, 3s, 3p, 3d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잘 보시면 같은 가군동량 양자수에서는 보시다시피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같은 가군동량 양자수에서 주양자수가 커지면 또 에너지 준위는 상승합니다. 바로 첫 번째 논리 때문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주양자수가 아니라 가군동량 양자수가 커져도 이 에너지 준위가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경향성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SPD가 똑같은 주양자수가 3인 경우에서 나타나지만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일 때보다는 1일 때, 2일 때 에너지적으로 약간씩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수소 원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주양자수만 같으면 이 세 개가 같았죠. 그런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주양자수가 같아도 가군동량 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 차이를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화학원 수능 기출로도 엄청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하튼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도 요건 또 이제 별 외적인 얘기인데 요 둘 이게 좀 묘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S오비탈의 경우 주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상승한다. 맞는데 같은 주양자수 3일 때 가군동량 양자수가 커져도 에너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4s하고 3d는 자 보십시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주양자수가 어디 쪽이 더 커요? 이쪽이 크기 때문에 주양자수적 측면에서는 이쪽이 에너지가 커야 될 것 같은데 가군동량 양자수는 S는 L이 0이고 D는 2이기 때문에 가군동량 양자수는 이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자수 측면으로 보면 얘가 더 고에너지여야 될 것 같고 가군동량 양자수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고에너지여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게 충돌을 이루면서 이 4s 오비탈하고 3d 오비탈은 그 에너지 준위가 매우 비슷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비슷해지냐면 어떤 프로그래밍을 써서 계산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슈퍼컴퓨터를 썼는지에 따라서 이 둘의 에너지 준위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하다 누가 더 어떤 불안하다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으로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하냐 불안하냐는 어떻게 그러면 결판 내릴 수 있는 수밖에 없겠어. 예, 바로 실험이죠. 그래서 실험적 사실로부터 이 둘 중에 어디에 전자가 우선적으로 채워지는지를 그냥 실험적으로 결정할 따름입니다. 그 정도로 이 둘은 에너지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전자 원자 모델에서는 어떤 뭐냐면 학습 방법이 하나 생기게 되냐면 바로 우리말 번역 싸움 원리, 그리고 영어로는 building up principle, 그 다음에 이건 독일어인데 독일어로는 Aufbau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즉 다전자 원자 모델에서 나타나는 어떤 학습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싸움 원리라고 하는데 이 싸움 원리는 뭐냐? 전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전자 하나가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자가 하나가 있으면 그냥 뭐 ESP 같고요. 3일, 3일, 3일 같고요. 다 갖고 우선부터 갖고 그다음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전자가 아무데나 채워줄 수 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위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더 불안한 위치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침대 10개 있는데 나 혼자 자. 그럼 거기서 아무데나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오비탈이 여러 개여도 전자가 하나면 오비탈 전자 배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전자가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전자 원자에서 그나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정한 오비탈에 전자가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s, 2s, 2p 등등등에 대해서 가장 안정한 오비탈부터 전자가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이런 순서로 에너지가 결정이 되고 그 순서대로 전자 배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오비탈이 더 상대적으로 안정하고 어떤 오비탈이 더 불안정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안정한 것부터 먼저 채워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으로 그려진 이 결과를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외우기 싫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매번 계산을 하면 될 텐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 결과를 외우는 그 방법을 싸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암기 방법은 여러분들 뭐 외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자괴감 가질 필요 없어요. 이 방법은 20세기 초부터 물리학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썼던 방법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 된 교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1s, 2s, 2p, 3s, 3p, 3d, 4s, 4p, 4d 등등 주양자 수에 따라서 존재 가능한 오비탈들을 쭉 나열해 줍니다. 물론 6주기에는 뭐 6p, 6f 다 있습니다만 요 정도까지만 쓰셔도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다전자 원소의 안정한 전자 빛을 다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6p까지만 쓰셔도 차고 남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전자 배치를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s에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2s, 2p, 3s, 3p, 4s, 3d, 4p, 5s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여기서 사선 방향으로 그으면서 1s 다음 2s구나 2s 다음 2p구나 2p 다음 3s구나 이렇게 그려놓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초보 때는 진짜로 이걸 그려놓고 계속 사선을 그어가면서 어떤 오비탈 다음에 누가 채워지지 이걸 찾는 거예요. 나도 고등학교 때 이거 맨날 그리면서 맨날 전자배트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연습을 충분히 해서 익숙해지면 사실은 이게 외워지게 되죠. 어떤 식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4s, 3d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어떻게 된다? 전자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어디서? 다전자 원자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4s3d 같은 경우도 계산상으로는 에너지가 매우 비슷하지만 실제 실험적으로 보시면 3D보다는 4S에 먼저 전자가 채워지는 걸 실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추가적으로 우선은 외워놓도록 합시다. 이 4S와 3D는 좀 엮여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 침투 효과 혹은 가림 효과 등에 의해서 전자 배치와 이온화 과정이 좀 묘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우선 그건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채워지는 순서로는 3P 다음에 4S, 3D 이런 순서다라는 걸 이 싸움 원리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를 누가 결정하느냐를 묻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전자가 하나뿐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냐 아니면은 다전자 원자냐에 따라서 이 오비탈 에너지의 준위가 좀 달리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얘는 맞는 선택지겠습니까? 틀린 선택지겠습니까? 네, 이 경우는 틀린 선택지라고 해야 되겠죠. 왜? 지금 문제에서 예시하고 있는 게 슈쇼 원자잖아요. 그러면 슈쇼 원자는 전자가 몇 개예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만 오비탈 에너지가 결정된다고요? 바로 주 양자수에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소 원자에서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선택지는 지금의 수소 원자라는 제한 조건에서는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죠. 요런 게 뭐 학교 뭐 각종 시험이나 뭐 수능 뭐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 등등등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 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다시 노드에 대한 얘기네요. 자, 노드의 개수를 따지는 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드 전체 개수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n-1개라고 했었죠. 근데 이 노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하고 뭐? 레디얼 노드하고 앵귤러 노드. 그런데 이 각각의 개수가 또 어떻게 되죠? 바로 레디얼 노드는 n-l-1개. 그 다음 앵귤러 노드는 이렇게 l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개수라고 했던 건 바로 여기에 있는 레디얼 노드와 앵귤러 노드 두 개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듯이 n-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1s 같은 경우는 주양자수가 1이니까 1 넣으면 0이 되겠지만 3p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양자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3이죠. 그 다음 가군동량 양자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p 오비탈이니까 가군동량 양자수는 1이 되겠죠. 그런데 뭐 전체 개수는 주양자수로만 결정되니까 3 넣으시면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됐건 이 오비탈에 존재하는 노드 개수는 여러모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요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radial distribution 펑션에 대한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보호의 수소 원자 모델. 지금 요거니까 전자는 확실히 한 개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제닉이라는 의미 꼭 기억하시고요. 전자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보호가 그 노벨상을 받게 된 그 결과 여기에 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뭐 요 부분은 그냥 상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N은 주양자수고요. 그리고 여기 Z라고 한 건 뭡니까? 바로 원자핵의 원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호 모델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공전 궤도 반경 그걸 또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론을 좀 보시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여기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바로 상수가 됩니다. 그 상수 묶음을 이렇게 A0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궤도 반경은 보시다시피 N은 뭐였어요? 주양자수였고요. Z는 뭐예요? 원자 번호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원자 번호가 그 지금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이겠죠. 근데 이제 수소 원자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Z로 일반적으로 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전자의 궤도 반경 관련해서 이 부분만큼이
어쨌거나 이게 상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여기는 입실론 제로, 이렇게 진공의 유전율이죠. 플랑크 상수, 3.14, 전자전하량, 전자질량 다 알려진 상수기 때문에 넣고 쪼로록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이 52.9 피코미터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를 뭐라고 한다? 보어 반지름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 전자의 궤도 반경에서 주양자수 n이 자연수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1을 넣고 계산을 해주면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는 거죠. 결국 이 보호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호 모델에서 전자가 원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그 전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그 궤도 반지름을 보호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궤도의 원자에서 전자까지 궤도 반지름이니까 그게 바로 이제 A0랑 같은 거죠. 보통 Z는 1일 테니까요. 이 수소 원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호 반지름은 보호 모델에서 가장 안정한, 그래서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궤도 반지름을 그걸 보호 모델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보호 모델이 나중에 이제 슈레딩거의 그 업적에 의해서 양자역학으로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그 수소의 오비탈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하시죠? 이 뭡니까? 바로 오비탈의 일부분인 바로 레디얼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디얼 파트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리가 변수로 나타나죠. 즉 X축이 거리 변수면 Y축은 108백중 레디얼 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디얼 파트가 지금 이제 문제 언급은 1s 오비탈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딱 1s 오비탈 걸 그려봤습니다. 이 1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는 사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워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죠. 이렇게 여기, 자 여기가 누구냐면 바로 핵이 위치하는 원점입니다. 거기서 1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는 이렇게 0이 아닌 함수값을 갖죠. 다른 p나 d 오비탈은 원점에서 이렇게 핵에서 p나 d 오비탈은 레디얼 파트가 다 0이 되는데 오직 s 오비탈만 0이 아닌 함수값을 갖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왜 이런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레디얼 파트 자체, 그리고 파동함수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레디얼 파트 자체에서 물리적 의미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되고 걔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됩니까? 바로 요런 꼴. 그래서 레디얼 파트를 제곱하고 거기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곱한 것, 여기에서만 물리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 유명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은 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 의 뭐다?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에서부터 전자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핵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아니라 핵에서 멀리 떨어질 때 그 전자를 발견할 확률의 변화율을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했는데 이걸 수능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이 자체를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한다. 어디에서? 수능에서만.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그냥 수능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그야말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면적을 사실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적분을 하면 무조건 그 적분 결과는 1이 나옵니다. 혹은 100%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여기에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자, 잘 보세요.
여기요 극대 있죠. 극대. 요 극대점에서 이 x축 값. 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뭐 구체적으로 이 함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럼 극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죠. 네,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레디얼 파트, 1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가 주어져 있으면 그걸 제곱하고 거기 r제곱을 곱해서 나타나는 어떤 거리 r에 대한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분해요.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진짜로 이 극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극대점에서의 x축 좌표, 그걸 구한 걸 계산을 하면 그게 바로 z분의 a0가 되는 거예요. 오! z분의 a0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던 보호반지름이 되는 거죠. 여긴 원자 번호가 1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보호가 각운동량 양자화를 통해 계산했던 그 불연속적인 그 전자궤도 반경, 그 불연속적인 전자궤도 반경이 그게 양자역학에서는 뭐냐면 어떤 오비탈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의 변화가 가장 큰 거기서 이 보시다시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확률의 가능성이 가장 큰 그 위치가 바로 이 보호 모델이 되는 거예요. 보호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에서? 1s 오비탈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1s 오비탈에서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나는 요 전자 발견 확률의 이 극대점이죠. 극대점에서 이 x축값. 그러니까 1s 오비탈에서는 이건데 2s, 3s, 4s에서는 요 값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면 요 값은 약간씩 다 그러니까 1s, 2s, 3s 다 다른 값을 갖습니다. 근데 1s에서는 이런 식의 보호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1s에서만. 이런 식으로 전자 발견 확률이 극대가 되는 조건의 이 반지름, 요 반지름.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The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하는 거예요. 이 radius 이게 우리말로 뭐예요? 반지름이죠? 그 다음 the most probable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most는 그 뭐냐면 그 최상급 표현이고요. probable은 뭐 있음직한 뭐 이런 뜻의 형용사잖아요. 혹은 확률이 가장 큰, 그러니까 the most probable이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radial distribution 펑션에서 이렇게 최대, 극대가 되는 이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제일 크고 그때 그 반지름 얘를 이 1s 오비탈에 대한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런 식의 그 보시다시피 해석을 하는 걸 바로 the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하고 전 세계 모든 주요한 물리화학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조금 고급 과정의 공부를 하시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 the most probable radius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묘한 게 있습니다. the most probable 지금은 여기가 포인트죠. 포인트. 하하하. 이건 radius인데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 자, 우선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그래프 상에서 판단을 하시면 원자핵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자, 혹은 원자핵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나요? 자, 우선 이 그래프를 보고 답하면 안 되겠죠? 왜? 파동함수가 됐건 레디얼 파트 자체가 됐건 혹은 지금 언급하진 않았지만 앵귤러 파트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것 자체로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핵에서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꽤 큰 함수값을 갖는다고 해서 이 핵에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여기 요 원점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핵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걸 여기서 해석할 수 있나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원자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궤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부식이 이렇게 뭐 전자가 있겠죠. 근데 고전역학적으로는 이렇게 궤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전자가
뭐 원운동을 하는지 진동운동을 하는지 병진운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 전자가 어딘가 있는 거죠. 어딘가. 그럼 여기에서 이 원자핵에 이 전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원리대로 핵에 전자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 있는 핵의 반지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지름이라고 해도 뭐 그만, 반지름이라고 해도 그만인데 원자핵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해서 핵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 자, 이걸 계산한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인티그럴 0에서 반지름 0에서부터 바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까지 여기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냥 1s 오비탈이라고 하면 바로 r제곱 1s dr에 대해 적분을 하면 이게 바로 원자핵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뭐 뭔가가 나오긴 나오겠죠. 그럼 뭔가 나오는 그만큼 그 확률에 의해서 핵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저기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빌 게이츠처럼 성공할 수 있어, 나는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 너가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만큼 성공할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아, 그래, 그 확률만큼 너는 성공할 수도 있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헛소리하지 마라, 자,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두 가지 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떤 뉘앙스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는요, 이 자체가 큰 거리입니까 작은 거리입니까? 극도로 작은 크기거든요. 원자핵 하나의 크기는 극도로 작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적분 구간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값이 뭐가 되건 간에 이 뭐가 되겠어? 이거 0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0에서 이 원자핵 반경까지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면적을 구해라.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핵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요 면적을 뜻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대로 이 확률만큼 핵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 그 너가 빌 게이츠만큼 성공할 수 있는 확률 1000만분의 1은 참 의미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네가 성공하려는 1000만분의 1은 미닝리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어떤 뉘앙스의 차이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핵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핵에 전자가 존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핵에 있는 양성자하고 전자가 만나서 중성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 중성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핵이나 원자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핵에 진짜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으면 우리 몸에서 난데없이 중성자가 막 나오는 거지. 우리 모두 다 중성자 폭탄이야. 핵에 전자가 존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의 경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핵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걸 수업하는 강사나 아니면은 그 뭐 교사나 그 교수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뉘앙스로 이만큼 그래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그 수업을 듣냐에 따라서 이 동일 계산 결과에 따른 다른 뉘앙스의 표현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을 듣는 그 학교 교사의 뉘앙스가 뭔지를 교사에게 직접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건 그 교사이기 때문에 그 교사에게 이걸 그 선생님은 어떻게 뉘앙스를 정하신 겁니까? 라고 묻고
그대로 답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 전문적인 물리화학 책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주 전문적인 책에서는 과연 핵의 전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을까요? 없다고 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책에는 핵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계산만 보여줄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주관적인 어떤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책에서는 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의 계산과 이것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게 크건 작건 그것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으로 하시오. 그래서 사실 이 핵의 전자가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유즐리스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단정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답을 고르게 하는 문화가 있죠. 바로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답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핵의 전자가 있냐 없냐를 강요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은 절대로 단정적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점수는 교사가 주는 거고 그 교사의 뉘앙스대로 써야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교 교사에게 확인을 하고 답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the most probable point. 이게 뭐냐? 자, the most probable point는 바로 이겁니다. 저기에 있는, 자, 이게 뭡니까? 아까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레디얼 파트죠. 이 레디얼 파트 자체의 함수값이 최대인 점, 그걸 most probable poi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s 오비탈의 경우는 뭐? 원점, 바로 원자 핵을 의미합니다. 요걸 most probable point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물리적 의미가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애트킨스라는 사람이 편집한 피지컬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most probable point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혹은 이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모든 화학과에서 사용되다시피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학책인데 전문 전공과정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 내용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레디얼 파트 자체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물리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슨 물리적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애트킨스라는 사람의 피지컬 케미스트리 책의 텍스트, 이론 내용을 설명하는 텍스트에는 most probable point라는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책 연습 문제에, 이런 대학교재 책은 한 챕터당 연습 문제가 200개씩 달려 있는데 그 200개 정도 되는 연습 문제에 딱 한 문제에 이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그냥 the most probable point를 구해라. 풀이 방법은 그냥 이 레디얼 파트 함수값이 최대인 점. 그러니까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항상 그 함수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1s 오비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원점이 the most probable poin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물리적 의미냐? 이 책에선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만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본의 해석에 의해서 이건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 책의 이론적 설명에서는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책의 딱 하나의 연습 문제에서 요거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몇몇 그 교수들이나 강사들이나 혹은 교사들이 요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힌 건 묻기는 이걸 물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때 반경이라고 묻고 답이 이거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교사도 있고요. 역으로 자기가 이걸 물어놓고 답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교사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거하고 개념이 섞여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학생들에게 오류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강사나 교수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교육용으로는 적어도 화학 교과 과정에선 이건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있어도 화학적인 모든 내용들을 설명할 때 충분하지만 묘하게도 이게 이 책에 2000개가 넘는 연습 문제 중 딱 한 문제가 나오는 그 사실에 별로 그 뭐 내용적 설명도 없는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질문할 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고등화학경시 역사 중 2006년도 고등학교 2반 문제, 고2반 문제에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보시다시피 보세요. 1s 오비탈에 특정한 한 점 보이시죠? 포인트. 그럼 이게 물리적 의미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포인트잖아요. 그럼 뭘 물은 거냐면 the most probable point 이걸 물은 거예요. s 오비탈에서는 뭐예요? 원점 원자핵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the most probable point라고 하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크다를 뭐라고 답해야 된다? 보호 반경이 아니라 핵이라고 답해야 한다. 라는 근거인 거예요. 그 근거는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 딱 하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경시에서 딱 한 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 교사가 이 개념과 이 개념이 명확한지는 모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기가 막힌 건 자기가 레이디어스라고 해놓고 답은 이렇게 쓰라고 하는 교사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점이라고 얘기해 놓고 답은 이렇게 쓰라고 하는 교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교육 과정에 그 교사가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학교 교사가 실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성적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운명은 그 사람들의 판단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이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틀린 내용을 얘기하건 뭐 맞는 내용을 얘기하건 그 교사의 의견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학교에서 언급이 나왔다면 교사에게 선생님, 지금 선생님 레이디어스를 얘기한 겁니까? 포인트를 얘기한 겁니까? 그리고 레이디어스를 얘기할 때 답을 이렇게 쓰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쓰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포인트를 얘기했을 때 답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까? 를 교사에게 컨펌을 받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 고등학교 경시에서도 이 네 번째 선택지는 사실 전혀 필요 없는 선택지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 라는 걸 뭐 한번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히는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소원자 모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 중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most probable radius라는 컨셉도 있으니까 이 개념 잊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